네, 민주평통 LA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평화통일대학원 강의를 맡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이성우 회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그리고 이 회의를 조직해 주신 곽태한 상임고문님, 또 LA 총영사관 권성한 부총영사관님을 비롯해서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게 주어진 주제는 북한의 국내 정세와 2023년 남북 관계 전망입니다. 저는 앞서 소개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94년도 동국대 북한학과가 생길 때 첫 교수로 시작해서 지난해 8월에 정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북한 문제와 한반도 문제를 공부해 오다가 2020년 4월에 국책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장직을 맡아서 지금 이제 3년째 임기 마무리 과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30여 년 동안의 북한 문제와 한반도 문제를 연구한 학자로서 한반도 정세가 크게 나아지지 못하고 있고, 북핵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교수 시작할 때 94년 제네바 합의가 이루어졌던 시기였었는데, 이후에 여러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사실상 이제 북한이 핵국가의 전략국가라고 스스로 지칭하고 또 핵무력 사용과 관련되는 법화도 하고 해서 이 한반도라든가 동북아 정세 또 세계 평화에 상당히 지금 우려를 낳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통일 문제도 그동안 우리가 염원하고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70여 년간 분단 체제가 지속되면서 오히려 지금 오늘 강의 내용에서도 나온 것처럼 두 개의 국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올 만큼 상당히 지금 서로 적대시하는 그런 관계로 악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구자로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못한 데 대한 책임감도 좀 느끼고 있고, 또 이제 국책기관에 와서 이제 그동안 연구한 것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지만 그 부분에서도 일정한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 거의 이 문제에 일생을 정규 직으로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못한 데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반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배경 속에는 저는 이제 어떤 우리 대화의 상대이고 또 그런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정책을 폈는지 하는 데 대한 또 반성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선은 이제 제 주제에 맞게 북한의 국내외 정세 인식이라든가 이런 우선 북한 내부 사정들을 좀 들여다보고 2023년 올해 남북 관계를 전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북한의 국내 정세와 관련해서는 김정은 시대에 달라진 북한에 대해서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3대에 걸쳐서 수령 체제가 유지되어 왔지만 결국 북한은
연속적으로 유지되어 오는 특성도 있지만 김정은 시대에 특별히 달라진 이런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노동신문을 통해서 본 이 북한 정권의 정세관이랄까, 이제 그들 입장에서 정세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 그 연장선에서 기존 노선을 유지 고수하겠다는 북한의 입장과 최근에 이제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갖고 봐왔던 후계 문제, 김주애가 공식 석상에 등장함으로 해서 후계와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그런 문제를 연결지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달라진 북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뭐 김일성 시대부터 계속 다 얘기는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연계해서 이제 그 달라진 북한의 첫 번째 특징은 당국가 체제 복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시대는 성군 정치라고 해서 군사를 앞세우는 정치를 하면서 당을 통하지 않고 국방위원장이라고 하는 그런 직함을 가지고 체제를 국방위원장 직할 통치 체제를 운영했다고 한다면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당국가 체제. 당국가 체제라고 하면 사회주의 국가의 전통적인 통치 방식이 당이 영도하고 지도한다는 그 영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당 국가 체제를 운영해 왔다고 한다면 이제 김정일 시대에 그 당국가 체제에서 군사 우위 체제로 가던 것을 다시 이제 김정은 시대 와서 당국가 체제로 복원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시대 와서는 당 대회도 5년마다 그 규약에 정해진 대로 열고 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라든가 그 각종 뭐 이 회의체들을 가동하면서 당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그런 그 움직임이 있었고, 그것은 결국은 이제 내부 통제라는 의미도 내포돼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이제 지도자들은 전통적으로 항일 유격대 전통에서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군사국가적인 의미의 그 직함들을 많이 써왔었습니다. 김일성 원수, 김정일 장군, 김정은 원수 뭐 이런 식으로 써왔었는데, 최근에는 주로 이제 그 김정은 시대에 와서 총비서라고 하는 당의 그 최고위 직함을 중심으로 호칭을 하는, 물론 이제 뭐 당 총비서 또 국가의 최고직인 국무위원회 위원장, 또 인민군 최고사령관 뭐 이런 등등의 명칭들을 같이 쓰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당의 직함을 놓고 그걸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당국가 체제로의 복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경제적으로는 북한이 그동안 이제 전통적으로 자력갱생 전략을 폈는데요. 아마 자력갱생이라는 것은 이제 과거에 그 개발도상국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 발전 전략으로 우리 한국처럼 유치를 통한 개발 촉진, 그 아시아 신흥공업 국가들의 경우는 대체로 유치를 통한 개발 촉진이라는 방식으로 특구를 설치하고 외국 자본을 유치해서 그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활발하게 편입하는 그런 방식으로 발전을 하는 나라들도 있었고, 또 아시아 그 닉스 국가와 달리 라틴 아메리카의 신흥공업 국가들의 경우는 수입 대체 산업화 전략을 구사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과거 중국과 북한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력갱생 모델을 가지고 이제 그 경제 발전 전략으로 자립적 민족 경제 노선을 견지해 왔다 할 수 있는데, 북한은 현재까지 이 자력갱생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최근에 들어서서 이 그동안 그 경제 관리 방식
중에 시장화의 진전에 따라서 일부 무역과 상업 부분에서 각그 예하 기관들에서도 그 무역회사를 만들어서 그 무역 행위를 하고 이제 상업 행위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국가에 의한 통일적 지도와 관리 방식으로 계획 경제를 강화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김정은 연설 등에서도 새로운 계획화 방식으로 이 경제 사업에 대한 중앙 집권적 통일적 지도 강화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뭐 이 얘기는 아마도 이제 그 자력갱생 방식으로 계획 경제를 강화하면서 내부 통제를 지속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시작한 것 같고, 지난 연말에 그 전원회의 때도 60년대와 70년대 투쟁 정신과 기치를 강조하는 경제 건설 방식을 고수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그 얘기는 주로 이제 그 천리마 대진군 또는 속도전 이런 그 방식으로 그 내부 자원을 동원하는 그런 방식의 경제 건설 노선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그것을 강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사회주의 애국주의라든가 그 법률 제도를 개선하면서 국가 관리 기구 체계를 정비하는 그런 그 노력들이 이루어지면서 사회 통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자력갱생과 경제 사업에 대한 그 국가의 통일적 지도 관리가 김정은 시대의 특징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김정은 시대 특징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김정일 시대와 이 다른 점은 김정일 시대는 일부 그 특구라든가 남북 경협을 통해서 자본주의 세계 경제의 제한적인 편입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면 낮은 선봉 또 그 개성 그밖에 이제 그 금강산 관광,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마도 쿠바식 특구 관광 특구 모델이라든가 중국식 특구 뭐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원용한 그런 방식이 아니었던가 봐지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김정은 시대 와서는 하노이 노딜 이후에 자본주의 세계 체제로부터 분리해서 뭐 스스로 발전적 자력갱생 노선이라고 하면서 자력갱생 노선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서는 이 비핵 평화를 거부하고 힘월동한 평화 또 정면 대결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사실상 핵을 갖고 공존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하노이 이 협상까지 그 비핵화 평화, 그러니까 그 북한이 비핵화하는 데 따라서 이 종전선언이라든가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되는 수순을 정하고 이 교환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노딜 이후에 그것이 잘 되지 않고 이제는 핵을 갖고 공존하는 방식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이 최첨단 무기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북한이 그 표방했던 대외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고수하겠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겠다는 것이 되겠는데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더 이상 미국과 한국이 선의를 갖고 대하지 않는다고 결론짓고 핵에는 핵으로 또 정면 대결에는 정면 대결로라고 하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그 미국과 정면 선거하겠다. 그리고 또 대적관을 그 강하게 내세우면서 대적 투쟁의 원칙 아래 그 제재에 맞서서
장기전을 펴겠다 이런 그 논리를 내세우고 견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그 김정은 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국가 제일주의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뭐 수령 체제의 기본적인 운영 원리나 작동 논리는 그대로 유지되면서도 이전 그 김일성, 김정일 시대와는 달리 김정은 시대는 민족보다 국가를 중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북한 내부적으로도 우리 국가 제일주의론을 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2017년 11월에 그 화성 15형 발사 성공 이후에 전략국가 지위를 내세우고 그 전략국가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내세운 그런 통치 담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우리 국가 제일주의라는 그 관점 속에서는 세계 표준이라는 것을 거부하고 북한식 발전 노선이 표준이라고 하면서 그 자력갱생하겠다는 그런 관점 속에 있고 그 초기에 김정일 애국주의를 그 김정은 시대 초기에 내세웠는데 그것이 사상적인 그 이론적 원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일성 시대는 주로 이제 민족 대단결론, 전민족 대단결 10대 원칙 뭐 이런 것도 내놓고 어느 정도 이제 그 민족 대단결 차원에서 남북 관계를 다뤄왔다고 할 수 있겠고 또 김정일 시대도 마찬가지로 민족 공조론 그래서 그 6.15 공동선언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민족끼리 문제를 같이 협력해서 해결하자는 기본 원칙을 내세우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부분적인 교류 협력도 추진했고 그런데 김정은 시대 와서는 남북 관계를 국가 대 국가로 인식하는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금강산 관광 사업도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해서 그 지역에 있는 남쪽 시설들을 폭파하거나 철거하고 남북 관계도 대남 관계를 대적 관계라고 하는 그동안 그 내부적으로는 그런 걸 유지하더라도 공개적으로 하지 않던 그런 그 입장들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면서 그 연락 사무소를 폭파하기도 하고 해서 현재 남북 관계는 전면적으로 단절된 상태에서 뭐 사실상 두 개의 주권 국가 관계로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은 이제 주적론 문제인데요. 이 전통적으로 그 북한은 이제 자기들의 핵 개발의 동기를 북미 적대 관계 산물이라고 하고 미국을 주적론으로 하고 미국 주적론을 유지해왔다고 할 수 있겠는데 잠시 이제 그 전쟁 주적론을 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는 그 2021년 10월 무렵에 내부 그 국방 관련 행사장에서 김정은의 연설을 통해서 이 말을 했는데 아마 그때는 그 미국과의 대화라든가 남북 관계를 염두에 두고 남조선이나 미국이 주적이 아니다. 전쟁이 주적이다. 우리가 핵을 개발하고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는 것도 전쟁을 막기 위한 것이다라는 논리를 이제 잠시 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그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그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지 않으니까 그 북미 사이의 관계가 위험 개선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그 대량 그 살상 무기 등 그 싱가포르 합의했던 그런 전략 무기 개발과 관련되는 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깨고 ICBM 관련 실험을 하는 등 싱가포르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북한에서 코로나가 확산될 무렵에 김여정 명의의 그 담화를 통해서 그 전파의 책임이 남측에 있다고 하면서 우리 남측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불만을 표시하고 대적 대남 의식을 달리 가져야 할 때가 됐다고 하면서 남측이 그 북한의 주적이라고 하면서
전쟁 주정론과 함께 그 남한 주정론을 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4월달 그 담화를 통해서는 남한이 그 북한 핵 전투 무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미국을 겨냥해서 핵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대남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시사했고 곧이어서 관련 이제 내용들을 김정일 명의의 그 주간의 전원회의에서도 우리 그 남쪽을 향해서 명백한 적이라고 하면서 남쪽을 공격할 수 있는 전술핵 무기를 대량 생산할 것을 독려하는 그런 전원회의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핵무력을 법화하는 그런 법령을 채택했는데 아마 세계 어느 나라도 핵 사용과 관련되는 교리를 법으로 제정하는 나라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 북한이 유일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이전에도 그 핵 보유국의 지위를 법으로 명문화하기도 했긴 했지만 핵 사용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법령으로 제정해서 공표한 나라는 아마 북한이 유일할 거라고 봐지고요. 그래서 뭐 그 내용 속에 이제는 더 이상 그 핵을 포기할 수 없다. 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핵이 하나의 북한의 국이고 국채이고 최근에는 국광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결국 그 수령 체제를 유지하는 만능의 보검은 핵이다 하는 데 대한 그것을 법으로 명문화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법제안 내용 중에 뭐 핵 사용의 조건들 그 중에서도 뭐 지도부에 대해서 공격을 감행하거나 또는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하면 그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들을 그러니까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최근에 뭐 노동신문을 통해서 본 김정은 정권의 정세관 부분인데요. 뭐 기존에 얘기했던 내용과 거의 유사한 방식인데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는 이제 북한이 세계를 움직이는 중심은 북한이다. 과거에도 그 김정일 시대 조선이 없는 지구는 뭐 폭파해버릴 것이다 이런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보면 세계 역량 관계와 정치 구도가 조선을 중심으로 새롭게 편성되고 지구가 조선을 축으로 도는 새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 중심주의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크게 다른 점은 없는데요. 두 번째 이제 지금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보면서 세계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인데 지금 이제 신냉전으로 갔느냐, 지금을 신냉전으로 규정할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북한은 그 신냉전 체제로 전환이 됐다고 규정을 하고 또 과거에 이제 양극 체제나 뭐 당극 체제에서 이제는 다극 체제로 미국의 유일 패권 체제에서 이제 다극 체제로 미중 간에 이제 그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것을 반영해서 세계가 다국화되고 있다는 이제 전제를 깔고 그 정책을 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김정은의 운영 방식으로서 모든 문제를 자기들 입장에서 풀고 또 근본 이익과 관련한 문제는 비타협하겠다. 그리고 아까 강대강 뭐 이 핵 대 핵 이런 거 얘기한 것처럼 담력과 배짱을 가지고 뭐 대응하겠다 이런 논리를 펴왔었습니다. 이제 그 기존 뭐 그렇게 보면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연결지어서 북한의 기본 입장들은 상당 부분 노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기존 노선의 유지 고수라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이 자주자존의 국가활동 지침이라 해서 주체적 힘, 내적 동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그 북한식 사회주의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겠다. 그리고 이제 경제 발전 노선으로서는 자력갱생, 작업자족, 자립적 민족 경제. 이건 이제 그 북한에서 소요되는 소비재라든가 모든 물품을 내부 힘으로 그 해결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자위적 국방력, 총대 중시 상상이라든가 절대적 힘이라는 건 핵을 통한 그런 이제 힘을 통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무력 정강 이런 부분을 이제 그 내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후계 체제 공식화 부분인데요. 이제 최근에도 논란이 많은데 김주애로 알려지게 된 것은 그 데니스 로드먼이 그 평양을 방문했을 때 그 김정은 가정을 방문할 기회에 주애라는 딸이 있다고 공개한 이래 외부 세계에서 김정은의 딸을 이제 김주애로 호칭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그 ICBM 화성 17형 발사 현장에 동행하면서 주로 군사 부분 활동 부분에서 딸을 이제 그 대중들 앞에 공개하고 그 공식적인 이제 행사를 하고 지난번 인민군 창건 75주년 그 행사장에서 그 열병식의 그 사열대 위에 나타나서 아주 그 주목을 더 강하게 받았는데요. 아마도 이 백두혈통 그러니까 북한의 후계 세력이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항일 무장투쟁을 했던 그 백두혈통이 그 적자라는 것은 이미 이제 3대 후계체제 구축 과정에서 간섭 헌법화됐다. 본다면 다음 4대째도 그 백두혈통 중에 누가 이제 선택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공개석상에 일단 김주애가 등장함으로 해서 과연 이제 김주애가 다음 후계자냐 아니냐 둘러싸고 논란들이 이제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칭도 사랑하는 자제분, 뭐 종기 또는 그 존경하는 그 자제분 이런 이제 명칭을 쓰므로 해서 김주애가 후계자가 아니냐 하는 이제 그 추측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가부장제가 강한 북한에서 여성이 후계자가 될 수 있느냐라든가 아직 그 김정은의 나이가 지금 40인데 수십 년 더 집권한다고 본다면 지금 후계 문제를 얘기하는 게 맞느냐 하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봐서는 그 저런 정도 공식화하는 걸 볼 때 후계군에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갑작스러운 유고가 생겼을 때 뭐 후계자를 옹립해놓고 밑에서 집단 지도적으로 체제를 끌고 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제 장기간 그 후계를 이렇게 지켜보다가 아들이 있다면 뭐 아들 중에 장남이 있다는 설도 있고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 혈통 중에 그 수령 체제를 가장 잘 운영할 만한 사람을 후계자로 선택해서 이제 이어나가도록 하는 것은 현재 그 과거의 왕제나 천황제나 뭐 이런 것처럼 수령제로 굳어져서 이 북한 주민들도 관습헌법적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우표까지 만들어서 공개한 그 장면들을 보셨는데 저 정도로 그 얘기하는 것을 보면 전혀 무관하다 할 수는 없고 또 그 열병식 때도 백두혈통 결사옹이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걸 보면 어쨌든 이제 혈통 개성론 북한이 후계자론을 과거에 얘기할 때 보면
혈통 개성론, 이게 이제 백두 혈통이라야 그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혁명 개성론, 그 혁명은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를 이어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김일성 화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은 곧 김정일이고 김정은이고 조선노동당이다. 이런 이제 그 등식화가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도 김정은 지도자가 김일성을 따라하는 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그 혈통은 대를 이어가지만 그 김일성의 화신이다라는 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향후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다른 한편으로 해석할 부분은 김정은 입장에서 나도 가정을 갖고 자녀를 가진 가장이다. 평화를 원한다. 그래서 대미 대외 메시지를 그 자녀를 통해서 내보내는 것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대화를 희망한다는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또 추측도 한번 해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제 앞으로 관찰을 계속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한반도 정세와 그 남북 관계 전망 부분인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상당 부분 그 북한 입장에서 정세를 보는 관점에서 그 남북 관계에도 다소 언급이 됐기 때문에 그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한반도는 흔히 이제 복합 위기 아래 있다. 뭐 그 북한과 미국 또 남북 사이에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어떤 충돌이 전면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지금 상황이 그 말하자면은 이제 그 불안정 에너지가 축적돼 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에 폭발할 수도 있는 그런 그 위기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그런 국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앞서도 그 세계 질서라는 부분도 지금은 그 여러 가지 복합 위기적인 그 질서 충돌의 시기로 접어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한반도 정세에 그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북한도 아까 신냉전이라고 스스로 규정한 것은 전통적인 과거의 그 북방, 러시아, 중국, 북한 사이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맞서 보겠다는 그런 의도로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악으로 치닫는 남북 관계라는 부분인데요. 뭐 지금 앞서도 살펴본 것처럼 남북 관계 자체를 대적 관계라고 보는 것. 저는 그 2000년 6월 그 연락사무소 폭파 직전에 김여정 명의로 대남 관계를 대적 관계로 바꾸겠다 할 때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전에 그 선대가 얘기했던 그 민족 공조론을 완전히 이제 파기하고 이 적대 관계로 간다는 걸 심각하게 생각했었어야 되는데, 거의 저희가 그 당시에도 이제 그 대북 전단 문제 같은 부분에서 빌미가 돼서 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그 결국은 이제 현재까지 이르르고 위기가 고조되는 이런 이제 상황인 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북한이 이제 8차 당대회에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첨단 무기 개발을 가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 뭐 계속 그 새로운 무기와 관련된 실험들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 김정일 시대는 정세를 고려하고 밀고 당기고 뭐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지금 김정은 시대 와서는 새로운 무기가 개발됐다는 보고가 올라오면 바로 쏴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김정은의 스타일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세 고려치 않고 이제 그 새로운 무기가 개발됐다는 보고 올라오면 거의 쏘고, 그 다음에 이제 강대강이라는 관점에서 한미가 군사연습을 하게 되면 관련해서 쏘고, 과거에는 한미 군사연습 할 때는 오히려
그 방어 태세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그 공세적으로 맞대응하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뭐 7차 핵실험 얘기는 지난해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저는 지난해 그때 그 계속 얘기할 때도 7차 핵실험은 그래도 그건 전략적 고려를 할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6차까지 이미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이 이제 전술 핵무기와 관련한 추가 실험으로서의 7차 핵실험을 얘기를 많이 했는데, 굳이 그 전술 핵무기 실험을 위해서 7차 핵실험을 했을 때 그 북한이 경험해야 될 또 그 위험이 훨씬 더 크다. 한국에서도 지금 핵 개발 문제가 지금 공론화되고 있는 정도인데, 만약에 7차 핵실험 하게 되면 아마도 저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그런 논란을 종식시키고, 이제는 더 이상 뭐 핵 대 핵으로 이제 그 외부 한국도 그렇게 맞설 수밖에 없지 않냐는 논리가 강화될 수밖에 없고, 또 중국도 그런 부분에서는 중국의 그 근본 이익에 맞지 않을 거다, 이런 관점에서 그건 아마도 카드로 내민 것으로 봐야 되고, 반드시 한다고 전제를 깔지 말고 그 한미가 대응할 노력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냐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현재까지는 북한도 그 부분만은 좀 상당히 그 전략적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남북한 공이 그 전쟁 준비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좀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북한도 그 명백한 적이라고 그 남쪽을 규정하고 있고 전쟁 준비가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우리도 이제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다시 적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이 지난해 그 무임기가 침범했을 때 평화를 얻기 위해서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전쟁 준비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힘을 통한 또는 힘에 의한 평화라는 관점을 내세우고 서로 상대를 이제 주적으로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전쟁 준비를 공개적으로 언급할 정도로 정세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북한의 경우는 지금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할 만큼 다시 이제 코로나 시대에 셀프 봉쇄도 이루어지고 외부의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지속적으로 경제가 좀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60년대, 70년대 그런 전략으로 극복하겠다고 하고 또 통제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지만 그 근본적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거로 봐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강대강 입장을 표명하고 공세를 취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사회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봐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대화로 좀 나올 가능성이나 대외적인 관계를 풀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도 이제 어느 정도 벗어나서 북중 교역을 확대하고 있어서 정부 간 교류는 어렵다 하더라도 민간 교류 협력 부분에서 문을 열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점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중도 이제 미국도 중간 선거 있었고 시진핑 3기 체제 출범과 관련한 당대가 있어서 상당히 그동안 이제 강하게 전략 경쟁을 해왔는데 다소 이제 지금 진정 국면으로 들어간다고 가정한다면 이제 두 대국도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적극 관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북미 대화나 남북 대화나 다자 대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돈독해질 가능성이 높은 북중 관계라는 관점. 그러니까 시진핑 3기 체제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강화하겠다 할 경우에 이제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그 북한과
북중 관계가 조금 더 돈독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북한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가장 결정적 국력은 중국에서 갖고 있다고 한다면 중국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중국이 반대하는 도발, 그게 전략 도발이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다소 신중하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희망컨대 북한이 이제 지난해 경제 우선, 군사 우선이었다면 올해는 좀 경제 우선으로 정책을 좀 전환한다면 정세 완화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완화를 이제 희망컨대 기대하면서 정세 관리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아마 다른 강의에서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의 구상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진행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담대한 구상, 또 신통일 이런 미래 구상 이런 것을 통해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북한 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완전한 비핵화 단계로 진입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비핵화를 할 의지를 갖고 대화에 나온다면 거기 수준에 맞춰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뭐 부정적으로 보이고 이전 이명박 정부 때 비핵개방 3천과 같은 거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때는 이제 이명박 정부는 비핵을 앞자리에 내세우고 그 비핵화가 돼야 개방 3천 그 과정을 통해서 북한의 그 경제 발전을 돕겠다는 입장인데 지금 그 정부는 그 의지만 보이고 대화에 나오면 바로 그런 경제 교류를 연결지어서 관계를 지어보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앞서도 살펴본 것처럼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고 그때 이제 단서로 단 내용 중에 하나가 아마도 이제 북미 적대 관계 해소되고 정세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는 북한도 입장을 바꿀 수 있다고 하긴 했지만 지금 정세라는 측면에서 크게 변화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갖고 뭘 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한국이 비핵 평화 번영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경제 지원을 유인으로 해서 비핵화를 추동하기는 쉽지 않을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전에 추진했던 것처럼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해서 북한 스스로 근본 문제라고 생각하는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한 문제들, 한미 군사연습 또 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문제, 북미 관계 정상화 이런 것들을 비핵화 수순과 연계시켜서 비핵 평화 교환 프로세스를 만들고 다시 설득하는 게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아마 종전선언 문제도 많이 이제 평통 쪽에서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종전선언 이런 얘기는 다시 그 선언 자체만으로는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북미 관계 정상화라는 것을 앞세우고 비핵화를 추동하는 것도 마지막으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카드가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92년도 한중 수교 때 6.25 때 교전 당사국 사이에 정전협정을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지 않고 한중 수교를 통해서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지금과 같은 관계를 유지하는 걸 볼 때 지금 7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이 정전협정에 기초한 질서를 하루아침에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역발상으로 한번 그 방법을 고민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이거는 그 가장 큰 걸림돌이 제가 미국 정책 당국자들한테도 이 얘기를 해보면 결국은 북한 핵을 인정한 관계 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 그 전제가 또 깔려 있어서 뭐 그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그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제 저는 계속 그런 주장을 개인적으로 한 바가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준비된 내용은 제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토론 과정에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